자, 이제 할 게 뭐냐면, 이제 명계 이갑제 부분을 이제 할게요. 이갑제는, 시험 문제 자체는 이제 안 나왔지만, 수능에서도 강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갑제를 마련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원장이죠. 주원장 농민 출신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한대에 함청 조직을 이제 모방을 해서, 농민 스스로 웬만한 문제는 농촌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원했어. 그래서 만든 것이 이갑제인데, 여기서 이갑이라는 것은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편어야. 국가가 임의대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만든 편어인데, 실질적으로는 자연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또 형식적인 편어지만 실질적인 운영 과정이 자연어로 했기 때문에 자연어로 했고, 그래서 이제 이갑은 구성이 110호지만 실제 그것은 이제 기준일 뿐이지 지역에 따라서 달리 편성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목적이 뭐냐? 조세징수와 구역진발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조세징수는 우리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조세징수라는 것은 명나라 말기 때까지 함촌 자체에서 했어요. 세금을 징수하거나 운반하거나 다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농민들이 하는 거야. 이게 이갑역에 포함되어 있어. 이게 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 왜냐면 중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이게 조세 징수 운반하는 하루 이틀 걸리는 문제가 아니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 구역 징수는 이제 이갑제 조직을 통해서 요역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각 공동체 합조 질서 유지. 그러니까 웬만한 경범죄 같은 것들이나 간단한 재판들은 국가 권력이 개입하지 않고 자체내에서 하는 거야. 마을 재판이라고 동네 재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친화주의자 농민구역을 했고요. 상호보조, 상호감시 이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역을 무슨 역이라고 하냐면 이갑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명나라에서 역이 두 종류가 있죠. 이갑역이 있고 자벽이 있어요. 그래서 이갑역은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 다 해야 돼요. 심지어 신사계층도 이갑역을 해야 돼요. 뭐만 빠진 거죠? 자벽만 빠진 거예요. 예. 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럼 이갑제 구성을 이제 보면요. 거기에 제가 이제 아프간사 중국사에서 이제 이게 좀 약간 표가 잘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발췌를 해놨는데, 일단 이 구성을 보면 기본 단위는 아까 말한 것처럼 편어죠. 편어 115를 기준으로 한 거야.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형식상 편어지만 실질적 운영은 뭐예요? 자연운정. 그래서 지역마다 인구가 많은 호는 119보다 더 플러스될 수도 있고, 인구가 적은 호는 어떻게 됐어요? 110보다 좀 낮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기준은 110호야. 그리고 110호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얘네들이 크게 10호하고 100호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토지를 얼마나,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서 상위 10호와 하위 100호로 나눠요. 예. 그래서 이제 10호 이렇게 있으면 쭉 있고, 그 다음에 10호를 이렇게 있어. 쭉 이렇게. 그러면 이 10호를 뭐라고 하냐면 갑수호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잘못해요. 그 10호를 이장호라고 하고, 말 잘못했네요. 네. 이장호라고 하고, 10호를 뭐냐면 갑수호라고 해요. 하위 10호를. 그래서 이장호에 갑수호 10호 붙여줘. 그러면 11개의 기준을 가지고 11호를 기준으로 몇 개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10개가 나오겠죠? 10개가. 네. 거기에다가 이제 100호 밑에 기존호라고 해갖고 토지도 없고 재산도 없는 빈민층이 있어요. 요걸 또 붙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장호리도 10호 값도 거기다 뭐가 붙는 거죠? 기존호.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1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조가 2조가 되고 3조 되고 있고, 그럼 10개 조가 나오죠? 그래서 10개 조가 한 번씩 뭘 만든 거예요? 이갑역을 만든다. 이갑역을. 그래서 조사징수나 운반이나 여러 가지 함촌사의 여러 잡리들을 이제 담당하죠. 그러면 요 1조가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이갑역을 담당했다. 그러면 한 번 들어와서 빠르고 해갖고 다시 몇 년도에 바뀌었어요? 2010년도. 이렇게.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대로 이갑역을 맡게 하는 제도가 무슨 제도냐면 이갑제예요. 이갑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주도층은 이장, 그 다음에 인호인이라고 이제 있는데, 인호인은
덕망이 있는 이제 꼭 나이가 지긋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는데 주로 이민의 재판이나 여러모를 일어나거나 사법부조 직업으로 양자는 이제 그 낭경으로 세상을 운반해주는 그런 역할이 국경이나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당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토리소라는 지주계층이 주로 담당하는데 이 사람들 주로 이제 뭐냐면 그 강남에 보면 수리시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좀 돈이 있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만든 담당하는 것이 단장이다. 그래서 이장, 인호인, 뭐 양장, 당장을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요. 근데 이게 명단 초기 때까지 잘 운영되다가 조금 지나니까 분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유명무실화 되는데 왜 분기되냐? 거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일단은 그 이갑 전역은 몇 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고 했죠? 1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겠다고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부역지구세에 대한 권한이 특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책임이 없어. 왜냐면 자기가 지금 맡아도 이게 하기 싫으면 뭐야? 그냥 좀 안 하다가 다음 연도에 넘기면 돼. 그럼 또 다음 연도에 또 다음 연도에 넘기면 되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의 차질이 있겠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 사이에 요게 됐지만 예를 들어 이장호 중에 뭐 그냥 자기가 이제 뭐 피수저가 몰락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자연재해로 몰락한 사람. 그러면 재산 판단을 제대로 하고 이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파악이 안 돼. 그럼 유지될 수 있어 없어요? 없겠죠. 그 다음에 명예 재정주가 가입 확대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제 이감령만 담당을 하면 돼요. 근데 그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 중앙재정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무슨 재정을 희생시키죠? 지방재정에서 희생시키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갑에로 부과되지 않는 역을 어디에 부과하는 거야? 이갑역에 부과해.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방재정도 해야 되고 또 원래 이갑역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부과된 여러 가지 잡세도도 부과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압박이 심하잖아. 그러니까 이갑제가 붕괴된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심사청의 요역면제 특권인데 원래 심사청은 이제 그 명단 초기 때는 사회 직권세는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수가 누적되면서 이갑제가 붕괴되면서 어떻게 돼요? 직권세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심사계층이 원래 뭘 가지고 있냐면 그 자격을 면제받는 특권이 있어요. 자격을. 근데 이제 이들이 그 응납하는 과정에서 세제가 이제 응납화되거나 그리고 합쳐지면서 은근슬쩍 어떻게 돼요? 이감력도 면제를 받아. 편법으로. 그래서 이제 이감력 면제를 받으면 그걸 누군가 대신해야겠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면제로 그 부담되는 그 문제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5세기 중기에 중앙과 지방의 통제에 의하면서 관리의 부정부패 그 다음에 비특권 지휘층이 이제 부역항체로 조정돼갖고 자칭 신사촌을 사칭해서 그 이감력 면제받고 농민층이 몰락하고 상품화폐 경제활동 사회적 양극화 특히 강남과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또 양극화되는데 문제는 지금도 강남하고 강북은 차이가 있죠. 강남 상구하고 강북은 차이가 있잖아요. 강북에서 1일 둬도 강남에 가면 뭐야? 12대 12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강북에서 아무리 그 지역에서 잘 살아도 가난한 지역에서 잘 살아봤자 얼마나 잘 살겠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자금을 받는 거야. 상대적으로 그 지역이 잘 산다고. 근데 그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리 못 살아도 돈이 많아. 그러니까 강북을 가면 아주 진짜 초합으로 사는 사람이 강남 지역에서는 고작 뭐 갑소야. 그러면 세금 편성 입장으로 볼 때는 상당히 뭐예요? 불리한 거죠. 강북이. 이런 이제 지역 간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이 이갑제의 붕괴 원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원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갑제가 붕괴되면서 명단 중기 때부터는 이걸 이제 대안을 이제 뭐냐면 할 수 있는 이갑제 붕괴 대안을 마련하자 합종 질서를 이제 어떻게 하면 다시 복구시키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한 4가지 정도를 보시면 돼요. 하나는 먼저 다단주의 기분의 부족주의를 지탱했다는 거. 그래서 그 명단 같은 경우에는 그 당나와 마찬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뭘 실시했냐면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 사회도 본관제 비슷하게 그 원래 태어난 데를 기반으로 해갖고 그 뭐냐면 호적을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데 갈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잡아와서 다시 복구를 시키죠. 근데 명나라 중기가 하도 인구이동이 많다 보니까 이게 기반이 안 돼. 그러니까 차라리 그걸 인정하고 먼저 받아들이기 기본하되 실제는 뭐냐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호주로 만드는 거죠. 거주지에. 그래서 이제 부족주의, 갱민주의를 채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갑제 대신에 시간유지나 이런 것들은 상호구조는 편약이나 보갑제 이런 걸 통해서 커버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구역제는 개편이죠. 아까 그 이갑제 큰 문제점이 뭐냐면 원래 이갑역 외에도 뭘 만든다고 했어요? 여러 자격이나 여러 잡세들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이제 10단법에 일적 포법을 했다. 이 10단법이라는 건 뭐냐면 강남에서 실시한 제도예요. 강남에서 이제 그 지세를 바탕으로 냈던 세금인데 이 강남의 세제가 어디로 발전됐죠? 일주포법 발전됐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제가 이제 예전에는 그 명랑 초창기 중기 때, 그러니까 일주포법 이전까지 세제 변천 과정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출문제 분석표에 있고 내용이 있는데 가감에 제가 삭제했어요. 이거는. 네, 몰라도 돼. 그런 거. 그래서 이거는 했고 여러분 알 것은 뭐만 하면 되죠? 일주포법만 알면 돼요. 일주포법만. 그 다음에 이제 심사층의 요용 옥면제도를 제한했다. 근데 그게 제대로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남은들 이갑제 대안을 마련하겠지만 결국에는 이갑제가 어떻게 돼요? 통제돼요. 그러면 이갑제가 했던 역할들, 사회질서 유지라든지 조세징수라든지 이런 역할들 누가 담당할까요? 신사계층이 담당을 하기 시작하죠. 명나라 중기 때부터.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파악을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한번 동양사 개론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동양사 개론 580페이지 볼까요? 자, 583페이지에 보면 이갑제가 있죠. 그래서 이갑제 내용이 있는데 그 이갑제 내용 588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그 586페이지 그 대역자까지만 읽어볼게요. 네. 중국의 형초는 보통 형 아래 향이 있고 그 아래 이나 촌이 있다. 명예체조는 흥무 14년에 원대의 사제를 폐지하고 현 아래의 형초를 재조직하기 위하여 이갑제를 실시하였다. 이갑제는 중앙의 행정명령을 농촌사회에 쓰기 심도시키고 세역의 효율적인 증수 및 촌락 공동체의 형촌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즉 자급자족이 가능한 110%를 임기로 편성하고 인정수와 자산의 등급에 따라 호등을 구분하였다. 110% 가운데 상등 50%를 이장으로 하고 나머지 100%를 갑수로 하여 10갑으로 나누어 1갑에 10%씩 계속시켰다. 소장농과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후는 기령으로서 110%아래 덧붙여졌다. 매년 이장 한 명과 갑수 10명이 이에 구역징수, 치안유지, 재판, 교화, 구역 황책이 작성된 향촌 행정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였다. 세조는 이갑제 실시와 함께 호정 및 조세대장인 구역 황책을 전국에 걸쳐 작성하여 각부의 소유 토지, 인구의 이동과 증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세와 예우를 정하였다. 이와 함께 토지의 정확한 측량을 통하여 토지대장인 여행기책을 작성하여 명실공히 형촌사회를 지배하는 기초를 확립하였다. 이장과 갑수의 임무는 10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맡도록 하였다. 이밖에 각 이에는 동망이 있고 나이가 지긋한 인후인을 두어 이민의 재판과 교화, 요관의 대변, 그리고 형리의 질서 유지와 상호구조를 지도하도록 하였다. 이밖에 화랑의 일부 지역에는 양장과 강장을 두었다. 양장은 몇 개 혹은 수십 개의 일을 통솔하도록 하였고 강장은 주로 수리시설의 책임을 맡겼다. 이들 이장, 인후인, 양장, 강장은 대부분 대토지를 소유한 지주계층에 있어 전통적 형촌의 간섭적 지배자이기도 하다. 명조는 이들에게 국가 권력을 위임하여 형촌을 지배하도록 하였고 그 대가로 여러 가지 역을 맡기게 되면서 실질적인 향기의 지배자로 삼았다. 이와 같은 이갑제를 기반으로 하여 명초에는 사회가 계속 안정되었다. 그러나 명계 중진 15세기 중엽에서 후기에 걸쳐 점차로 이갑제가 경제 해체되었다. 이갑제 해체의 몇 가지 원인을 보면 먼저 이갑제하에서 지배층은 이장, 인후인, 민장층이었으나 이들에게 맡겨진 이갑 정역은 10년 이래의 일본제였으므로 부역 징수에 따르는 권한이 특정한 후에 고정되지 못하고 이에 따라 부역 징수에 차질을 가져왔다. 그 이후에 이들의 재산 등급도 10년 사이에 재해나 질병, 전란 등으로 변질되어 대충 분화의 요인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명예지정 규모도 계속 확대되어 국가지정과 관리들의 은에 대한 수요도 증대되어
명초에는 비교적 가볍던 무역이 점차 늘어나고 농촌 사회를 압박하여 이갑제를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죠. 자, 그럼 신사계층을 이제 볼게요. 신사계층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공인의 비중에 나왔던 건데, 신사는 이제 다른 말로 향신이라고 하거든요. 향신? 그 다음에 향신은 이제 주로 그 일본 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주로 이제 이 신사계층이 주로 어디서 나냐면, 중앙에 살지만 그 항초사에 많이 살거든. 이건 당나라 때 문벌기조 차이가 있죠? 예. 그래서 이들은 향신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항신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이제 지방층, 지배세로서 이제 지방의 거주성을 이제 강조할 수 있지만, 항신 안에서도 이게 상급 항신이 있고 하급 항신이 있어. 근데 이걸 정확히 구분 못한다 해가지고, 주로 이제 썼던 것이 신사야.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현직 관료들, 사라는 것은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상급 항신과 신사와 하층 신사를 구분하는, 계층수를 구분하는 용어로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주로 이제 신사를 이제 했다. 그래서 이 신사는 그 형성 배경을 이제 보면요, 이갑제가 해체됐던 명중기 이후에 향춘기세 유지를 참여했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회계층이 대두됐고, 이들이 이제 주로 지지층이고 특권층가 되는데, 대표적인 그 사람들이 학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송나라 학위는 이제 그 당대에서만 잠깐 송했는데, 그 송나라 때와 달리 그 명나라 때는 이 학위 자체가 상당히 사회적 편향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 뭘 면제받을 수 있죠? 아까 자격을 면제받을 수 있죠. 심지어는 은근슬쩍 하면서 이 과목도 면제를 받고, 그 다음에 가벼운 경범죄 같은 경우에는 면책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그 상당히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우면 요역의 특권은 요역을 우대하고 면제해주는 거지 조세를 면세해주는 건 아니에요. 예. 조세는 뭐죠? 땅에 걷는 세금이죠. 근데 이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야? 대지주층인데 이 사람들이 세금 안 내버리면 안 받으면 어떻게? 국가 유지가 안 되잖아. 그래서 잠시 이제 청나 초기 때 강남 지지층들이 이제 한심을 살려고 정부에서 그 조세 면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특별한 케이스고, 대부분 조세는 아니라 어디와 관련된 거다? 요역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계문화사라고 해서 예전에 책을 안 읽은 책도 있는데, 지금은 안 읽은 책인데, 세계문화사인데 여기에서는 그 조세를 면제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장목된 거야. 책이. 그래서 이제 있고, 구성을 보면요, 대부분 지식층과 지식인들, 현퇴직 관리들, 학위 소유자들, 아까 말했죠. 현직 관리들 뭐라고 하죠? 신사, 신. 그 다음에 학위 소유자들은 사.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거인, 세몬, 감생들은 뭐와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학교제도, 과거제도가 연결돼서 나타나는 징들이죠. 거인들은 주로 이제 지방세, 항시 학교 가는 사람들. 그 다음 세몬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주 현황에서 지방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갖고 항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네. 그 다음에 감생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국자 감생들. 이런 사람들이 단순 학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특권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의 신분층이 형성되는데, 그러면 이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누구냐? 송나라 사대부죠. 한번 보면요, 이들은 신사층과 사대부는 진주층이나 지식인층은 동일해. 근데 계층적 폭은 계층적인 폭은 누가 더 강하죠? 신사층. 그래서 이들은 이제 신사 지방에 거주하는 방면에 사대부는 중앙이고, 신사층은 사회경제의 통이 있어, 계층의식이 있어. 근데 이말 사대부는 없었고, 그다음 신사층은 학위 소유자에 대해서 간인이고, 근데 사대부는 간인만 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사층은 숫자가 많아서 계층이 형성되지만, 이 사람은 사대부는 간직이 진출한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층이 좀 형성하지 못한 그 틈이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신사층의 역사 관련돼 갖고 예전에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 신사층의 역할이 뭐냐? 일단 문화적 역할을 이제 보면요. 자, 민중교육과 교화를 담당하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들은 뭘 신공하고 있죠? 성리학. 성리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화죠, 교화. 그래서 이들은 학교를 세워서 지방교육을 담당했고요. 특히 서원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게
조선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야. 원래 성은 어디서 나온 거야? 송나라 때부터 나온 거죠? 성나라를 전파시키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방교육을 담당했고, 그 다음에 간학이라는 것은 유교 경제를 정리하거나, 그 다음에 일용유서라는 것은 이제 지금 족보처럼 뭐냐면 시험에 나올 만한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을 정리하거나, 그래서 향촌시설도 유지하거나 이런 것들을 했다. 그래서 예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시험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문화적 역할도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그 향락을 조성해요. 그거 지방을 유임시키거나, 그 다음 쫓아내거나, 그 다음 현의 규모를 확대시키거나, 특히 강남 같은 게 인구가 늘어날 경우에는 현이 더 필요하잖아요. 행정력이. 그것도 있고, 그 조세 감면 같은 것들 요구하거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간과 또 긴밀한 유대를 형성하고 항청사에 또 영향을 행사하고, 그 다음 강남의 수시시설이나 이런 지방사업들도 추진해요. 예. 그 다음 사회적 역할은 조세징수, 질서유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항약이라든지 보갑제 만든 사람, 유명한 사람 있죠? 왕수인 같은 그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도적을 방어하거나, 도덕이 아니라 도적을 방어하거나. 예. 그 다음에 재판, 각종 구제 활동을 이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이 사람은 대토지를 직접 하거나 수익실을 장악하고, 또 밀무역, 시장을 지배해. 그래서 양반 사대부들은 상인이 아니죠. 그 신사계층은 상인이야. 이 사람들은. 예. 그래서 있고. 근데 이 사람 긍정적 역할뿐만 아니라, 아까 말처럼 밀무역 같은 부정적 역할도 있고, 혼란기의 정부의 대응을 해요. 대표적인 명가 총총이 때 강남 신사들이 한때 잠깐 청나라 대항을 했죠. 대항을 했고, 그다음 명말기 때 청나라 정부가 약해지니까 나중에 이제 그 신해혁명 일어나는 그 전에 사천에 폭동이 일어났어. 이거 다 누가 주도했던 거야? 신사계층이. 그러니까 정부가 강할 때는 협력하지만 정부가 약하거나 자기 이해관계를 침범할 때 또 대항하는 그런 이제 존재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특권은 부역을 면제하거나 노비를 소유하거나, 그 다음에 경범죄의 처벌권, 면책권을 받거나 조세를 일부 감면받는데, 조세를 면제받는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좀 감면받을 수 있는 조치가 있다. 예,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지배세력의 변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중고등학교 정도 지식인데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던 부분이니까.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동양사 588페이지. 자, 588페이지 그 명대 사회계층과 신사의 합종식이 있죠? 요거 이제 좀 읽어볼게요. 몇 페이지 있냐면요. 그 뒤에 넘어가고 두 번째 단락 588페이지 명대 사회계층과 신사의 합종식에서 두 번째 단락부터 해가지고 그 밑에 590페이지에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신사계층은 명도의 지방에서 큰 힘을 발휘한 계층이다. 진신, 향신 혹은 향관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지주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양과 학식을 갖춘 지식인층인 점에서 송대의 사대부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송대에는 당 이후 빈전 정권이 분해하는 속에서 성장해온 신흥 지주층, 과거를 통해서 관료하던 신흥 관료들은 황제 전제에 기반이 되었다. 지식인이고 지주인 이들 사대부를 지배계획에 불허하는 사회가 확립되었고 청말까지 이어졌다. 원대에서는 이들을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실패하였고 제하의 사인층으로서 향당의 지도자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신사 중에는 현역관료, 퇴직관료, 과거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별실하지 않은 거인, 생원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민중의 교육과 교화를 담당하고 여론을 조성하며 지방관과 긴밀한 유대를 형성하면서 향촌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환원하는 신사는 관직 경력자와 관직에 나가지 못한 관이 지방,
파기 소지자 등을 포함하는 정치 사회적인 지배계층을 총칭하는 것이다. 광직 경력자와 파기층의 신사라는 용어로 역사를 나타낸 것은 15세기 중엽부터에 이르며 신사는 사회계층으로 정책되어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인 역할을 독점하면서 사회 지배적 지위를 확립하는 것은 명말 청초에 이르다. 이들이 사회 지배층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요약 우면의 특징과 함께 송대와는 달리 세원과 거인은 모두 종신도로 그들의 자격을 보장받았으므로 명예, 중기, 이유, 관료에 이르름으로써 그 수는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신사층은 명예, 중기까지는 형식상 이합제 질서격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표지를 변경하여 지주층이 되었고 우면 특권과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구역을 기피하면서 특권층화하였다. 더구나 요역의 증가와 일부 인합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이각 전역의 일부까지 우면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신사층의 사회 경제적 특권은 더욱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신사층의 세력은 막강하였다. 예비관리 집단으로서의 거인, 생원은 향리에 거주하는 관직 경력자가 현직 관료와 함께 향촌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중앙에서 임명된 지방관들 이들을 무시하고 있어서 지방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신사 가운데서도 거인은 신사에 합격하지 않아도 별도로 인관되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관료에 준하였으므로 세원과 거인 간에도 명백한 구분이 있었다. 그리하여 과거 제도는 명중기 이후에는 단순한 관료 등용 시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신분 계층의 서열을 정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상공원의 발달을 볼게요. 그 명말 청춘 시대에는 이제 중국 학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본주의 맹하론식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본주의 맹하론이 있죠. 어느 시기죠? 조선 후기 때.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 명말 청춘 시기는 이제 그 시대를 보는데 이 자본주의 맹하론과 관련돼서 이제 예전에 03년 공통사회 기출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자본주의 맹하론은 이제 뭐냐? 우리나라 똑같아. 신민지 사관에 의하면 중국사를 뭐라고 하면 정치된 사회다. 고대에 있다가 아편 전쟁 이후에 몰려 넘어갔다는 거야. 근데 넘어갔다. 세계사적 보편적인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정권이 집권하면서 우리 중국 사회도 세계사적 보편성이 존재한다는 구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중세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도 자발적인 근대도 가능했다. 그 시기가 언제로 이제 보고 있냐면 명말 청초. 그래서 명말 청초 때 보니까 사회형성을 보니까 자본주의 매너가 있다는 거예요. 싹이. 그래서 이 싹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내재적 발전이 있었다. 근데 뭐 때문에 제대로 안 됐다는 거야. 그냥 아편 전쟁 같은 외세의 세력 때문에 안 됐고, 그래서 반봉건 반신민지, 반봉건 봉건주의. 이때 반이라는 것은 반반자죠. 반봉건 반봉건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라고 얘기했죠? 반제국주의. 그러니까 반봉건 반신민지. 그러니까 완전한 신민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독립국가도 아니고 봉건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척표도 아니고 그런 상황을 타파하고 반제국주의 반봉건 이때 반반자예요. 그것을 내세웠던 그것이 뭐죠? 공산당이죠. 그래서 공산당이 이걸 주도하면서 중국을 제국주의 국가에서 벗어나서 완벽한 근대화를 이뤘다. 이런 식의 이제 역사적인 어떤 도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 매너라는 부분은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일본 학계에서는 송대 사업혁명 부분을 강조하죠. 근데 중국 학계에서는 명말 청초 시대를 이렇게 강조해요. 좀 강조점이 다른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변화 내용을 이제 아까처럼 설명했고, 그러면 자본주의 매너의 지표가 뭐냐? 일단 아까 설명한 것처럼 생산력 증가, 능경제 보급, 상품 합배 경제 발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인 자본들이 전대생산 뭐죠? 선대제. 그리고 일부에서는 뭐까지 등장하냐면 매니팩처. 매니팩처는 뭐예요? 이거는 자기가 직접 생산을 하는 거죠. 공정제 시스템이죠. 공정제 수공업인데, 이 전대 생산 같은 경우에 사업자본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매니팩처는 뭐와 관련된 거죠? 산업자본. 특히 이제 소주나 항주 같은 발달된 견직물을 이제 생산하는 곳에서는 기호가 직접 기공을 고용하고 자체 생산을 해갖고
가지고 자본을 축적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자본주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보냐면 사회경 관계 변동성에서 새로운 사상들이 나타나죠. 대표적인 양령학. 양령학은 성리학보다 신문제를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 안 하죠. 그 다음에 시민계층이 출현되고 사회의식이 변화되고, 그래서 그 당시 명말청조 시대 때 각제 농림발달이 나오고, 그 다음 민변들이라든지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직용해변이라든지 노변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회경제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고, 그 의식의 발달이 그런 지배층의 피지배층의 지배층에 한번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자본주의 메커니즘으로 이제 보고 있죠. 그러면 그 면직업을 되게 강조하는데, 특히 면직업, 변직업. 그럼 이걸 이제 설명하기 전에 그 당시 명나라 명나라에서 청나라 때까지 이제 그 경제적 중심지의 이동을 좀 볼게요. 자, 중국의 양쯔강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청나라 때까지는 중국의 그 양쯔강 지역이 어디를 주로 개발했죠? 하류, 강남 하류. 여기가 곡창지대였어. 이 곡창. 그래서 이제 청나라 때 유명한 말 있죠? 소가 풍년이 되면 천하가 풍년이 된다. 소주와 항주가 여기 있는 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양쯔강 하류 델타 지역이 이제 곡창지대였어요. 근데 명나라 때는 바뀌어. 명나라 때는 이 양쯔강 하류 지역이 이제 좀 뒤에 설명한 뭐가 뭐의 중심이죠? 면진궁하고 면진궁의 중심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사, 쌀농사를 안 짓고 주로 이제 뭘 하냐면 비단을 짜거나 그 다음에 염소를 짜요. 그걸 안 짜더라도 양장을 하거나 아니면 그 당시 면밥, 콩나무밭이나 면화를 복할기구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식량 생산이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건을 어디로 넘어가지고요? 양쯔강 중류지역. 네, 이렇게 중류지역. 그래서 이 양쯔강 중류지역은 이제 명나라 때, 청나라 때 어느 성이 있었냐면 이쪽 호북성이 있고 이쪽이 호남성이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둘이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호강지역이라고. 호강지역. 그래서 무슨 말이 있냐? 호강이 풍년이 되면 천하가 풍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곡창지대가 어디로 옮겼기 때문에 양쯔강 중류로. 그래서 곡창지대 이동이 생기죠. 근데 청나라 때는 여기도 더 올라가죠. 어느 지역으로? 이제 북쪽. 양쯔강 상류가 뭐죠? 사천성. 살천지역. 그래서 천풍지가 있죠? 그 지역이 이제 뭐냐면 북창지로 이렇게 바뀌게 돼. 그래서 송나라 때는 양쯔강 하류, 그 다음에 명나라 때는 양쯔강 중류, 청나라 때는 양쯔강 상류. 그러면 인구 이동도 어떻게 됐어요? 그랬다 일어나죠. 그래서 예전에는 송나라 때는 주로 인구 이동은 어디냐면 요 하북 지역에서 어느 쪽? 강남, 특히 강남 하류 지역.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남이라고 해요, 남이. 근데 그 명청시대 때 인구 이동은 다양해. 지역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호강지역 거쳐갖고 어느 지역으로? 사천 지역으로. 그리고 이 외에는 이제 여기 복권 있고, 여기 복권 있죠? 복권 있고 대만 쪽으로 이동하거나 청나라는 어느 지역으로? 마주 지역으로 청나라 때는.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지역 외에도 그 안에서도 또 여러 인구 이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종전의 인구 이동이 주로 남인데 반해서 하루 이동한 광청시대 때 인구 이동은 상당히 복잡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면직업과 관련된 부분을 보고 넘어가요. 면직업. 면직업이라는 것은 뭐죠? 녹화를 바탕으로 해서 옷을 만드는 거죠. 언제부터 번성하게 돼요? 원나라 때부터. 원나라 때. 그래서 명나라 때 이제 전국적으로 산업화 되기 시작하는데, 자, 면직업이라는 것은 문화에 대한 수요인데 발달 배경 보면 하북강변의 면화지역 대규모, 특히 상동지역 중심으로 발달됐고, 그 다음에 양쯔강 하류 같은 경우에는 쌀 생산 지역에서 뭘로 바뀌었다고 했죠? 목화 재배지로 전환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중심지역 어디로 얘기했다? 쌀 중심지가 호강지역으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주로 면직업은 면직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도시수공업자들이 생산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생산업체, 농촌수공이 있어. 근데 이 농촌수공에도 좀 눈여볼 게 뭐냐면 농포 생산 과정에 누가 개입한다는 거죠? 상인자본이 개입해. 그래서 상인자본이 선제를 통해서 농민을 거의 수탈을 해. 수탈. 그래서 선대제 얘기했죠? 그래서 선대제는 한 곳에 이렇게 공장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상인들. 그 상인들이 자금을 내주고 유통을 시켜주는 대신에 그 밑에서 뭐죠? 일을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상인들 그 당시 뭐라고 하냐면 살장이라고 했어요. 살장. 그래서 대개 이제 일본 학교에서는 뭐라고 이제 비판을 하냐면 명만천초기의 어떤 사회경제적 변화는 인정하는데 이들이 부동을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야. 왜 성장하지 못했냐 하면 농촌수공에서 사는데 이 면포에서 얻은 이득을 되게 일본은 누구한테 갖다 바치죠? 국가한테 갖다 바치고 세금으로 상당수는 뭐죠? 이 살장되게 습겼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들 부동성장을 이제 비판하는 그런 것들이 일본학교 견해예요. 자, 그 다음 견직업을 보죠. 견직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단이죠. 그래서 예전에 명나라 초기 때는 우리가 조선 초기처럼 간영수공이 있었어요. 돌아가면서 이제 뭐냐면 거기에 종사를 했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노동착취나 중간착취 그래갖고 간영수공 체제가 유지가 못해. 그래갖고 장호의 사기만 인정해. 대신에 세금을 뭘로 내라? 은으로 내라.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때 이제부터 민영수공이 발달되는데 특히 이제 민영수공이 발달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양천 하류 지역이죠. 소주와 항주 일대. 그래서 민영수공은 또 그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뭐냐면 소주나 항주 같이 이제 뭐냐면 고급 변진물들을 생산하는 지역과 그 다음에 일반 농촌에서 부업을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부업을 하는 도표가 없어요. 어차피 상대제고 좀 질도 떨어지고. 근데 그다음 소주와 항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일 발달된 지역이에요. 중국에서. 그래서 생산 시스템도 선대제에서 벗어나서 뭘로 바뀌냐면 매니팩처. 그래서 매니팩처에는 이제 집기를 사용하는 집기후라고 하죠. 이들이 이제 그 인력 시장에서 사물 사와. 이들 뭐라고 하죠? 기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시켜가지고 자기 그 공장에서 일을 시키죠. 이것은 종전의 선대제의 방식하고 보다는 뭐예요? 좀 더 진일무한 방식이죠. 예. 그래서 앞에는 무슨 자본? 상업자본. 뒤에 매니팩처는 산업자본.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나왔고요. 이 기후와 기공과 관련돼서 나중에 일어난 변이 뭐냐면 직용의 변이 됐죠. 직용의 기공을 얘기하는 건데, 왜냐면 이제 그 당시 그 한가들이 상세를 누구한테 부과했냐면 기호들에게 부과했어. 기호들 그러니까 기호들이 세금을 뜯기면 이들이 돈이 없으면 기공을 고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기공이었던 직용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거와 연결돼 갖고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공사문제에.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졌던 이제 그 견제문의 지대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 판매하거나 그 다음에 해외파로 대량으로 운이 유입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주와 대상인의 수탈 대상으로서 이제 자본형 농민들이 상인과 원료 자공 고리대 비교해서 몰락을 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 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업의 발달을 보죠. 상업은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발달 배경을 보면요. 멕시코산의 은혜 대량 유고 화폐 제도가 정착됐고요. 상품 작물 재배, 그다음 민영사업 발달, 정부 시작과 형성, 인구 증가 도시 발달인데 특히 인구 증가 도시 발달은 그 전국 지역에서 이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등장한 객상인데 객상이 여기 등장이 아니고 실제 객상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객상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원거리 무역이었는데 원거리 무역이다 보니까 도매상이고 이들은 자본 규모가 적겠어요, 많겠어요? 크겠죠. 근데 원거리 무역하다 보면 이제 대량으로 제품을 운반해야 되고 또 리스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 규모가 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대표적인 명청시대 때 객상이 두 개 상인 집단이 있는데 어떤 상이 있다면 상서상인하고 신한상이죠. 네. 상서, 신한. 그래서 두 개인데 특히 이제 처음에 등장한 상인은 상서상인 집단이에요. 이 상서상인은 왜 등장했냐면 그 명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금이나 그 다음에 이제 차 이런 것들 전매를 했어요. 근데 전매를 할 때 판매는 국가에서 직접 하진 않고
뭐냐 일종의 판매권을 준 거죠. 그래갖고 이제 어떤 식으로 판매권을 줬냐면 그 명나라 국경에 있잖아요. 그 군인들 있죠. 그 군인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이나 먹을 거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 그것을 누가 이제 공급을 해줬냐면 거기 부근에 있는 상사상인들이 공급을 해줬어. 그리고 그 대가로서 뭘 얻게 된 거야? 염이라든지 차에 독점 판매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했던 상인 집단들이 뭐다? 상사상인들이고 신한상인도 마찬가지야. 나중에 세계가 바뀌는 게 그 뭐냐면 물품을 구입할 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물품을 주는 게 아니라 뭘로? 은으로 대납을 해. 그래서 상사상인, 신한상인들이 은으로 대납을 해가지고 뭐죠? 커져 나가죠. 예. 그래서 이 신한상인들의 기점이 어디냐면 시주나 양주. 여기 중심이죠. 시주 양주가 어디예요? 강남 쪽 아니야. 예. 그래갖고 이제 양주상인, 시주상인들은 명청시대 때 대표적인 상인 집단이에요. 예. 요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객상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금융을 강화하고 고리대금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했다. 그 다음에 명청시대 때는 종전에 그 해가 동양인 해학장소인 해가 있고 그 공소 동업 쪽에 있었다. 해가가 공소는 좀 외워주세요. 해가가 공소는 명청시대 때 등장하는데 해가는 뭐냐 하면 그 중국과 땅이 넓고 지역마다 차이가 너무 심하죠. 그래갖고 북경하고 그 밑에 있는 남경, 강동 서로 얘기하면 통하지가 않아. 얘기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를 들어 북경 있는 상인들이 저쪽 그 남경 가면 좀 못 오잖아. 그러면 남경에 북경 지역 출신들이 모여있는 그 일종의 동양 그 뭐냐면 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자고 먹고 해결하고요. 특히 이제 북경에 보면 이제 그 가거시를 보려고 그게 뭐예요? 음식점에 많이 몰려오잖아요. 근데 뭐 언어도 다르지 뭐 음식도 다르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사냐면 어디에 먹고 숙식을 하냐면 주로 그 동양인조의 해관에 들어가서 해요. 그러면 그 해관에 있는 상인 집단들과 관료 시작하는 거예요. 밀착관계 형성되죠. 그럼 이 사람들이 합격하면 어떻게 돼요? 그 관료들, 상인들 적극 좀 밀겠죠. 예, 이렇게 유대관계. 그래서 지금 뭐 재벌들이 이제 뭐냐면 장학금 주잖아요. 그래서 이들하고 뭔가 이제 또 유대관계 맺잖아. 학생들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관료라든지 유명한 어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또 이제 그걸 갖다가 관료를 시들고 그렇게 되는데 자, 하여튼 해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소조합이 동소가 있다. 그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명청시대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화가 연동이 됐다. 그래서 그 계기가 됐던 것이 관료들에게 공급을 은으로 지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조세의 은화화가 되니까 농민은 은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업교육과 상품제품을 재배를 하게 되고요. 특히 은이 이제 생산량이죠. 그러니까 아예 생산되는 게 잘 아니라 많긴 많은데 은 생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체적으로 은 생산을 못하니까 공급 못하니까 어디에서? 스페인과 일본에서 교육을 통해 얻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은이 전국적으로 보급되면서 그 당시 지정음제라든지 역도 뭐죠? 은납화가 되죠. 이거 은차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명청시대 명나라 때 농업 생산들이 확산되는데 인구의 이동에 따라서 선진 농업 기술이 어디까지 전파되냐면 후진지역에 전파되고 전국적인 농정지가 개간되고요. 수리개발과 개간사업, 그다음 농업기술, 생산기술과 농기후 개선이 가고 그다음 새로운 지주전호제에 입각한 농업경영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특히 이제 강남 지역의 경화가 이기작됐다. 일반했다. 이기작이라는 것은 벼를 몇 번 농사 짓는 거죠? 2번. 그래서 예전에 이제 송나라 때 일본 지역에 등장했는데 명나라 때는 일반화돼요.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3기작 가능해요. 3기작 뭐야? 벼를 3번 짓는 그런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제 연하나 외의 작물, 또 옥수수, 고구마, 콩, 감자 이런 것들이 상품 작물화 돼요. 그러면서 이제 농업 생산의 상품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또 한번 읽어볼게요. 동양사 개론 591페이지 쳐보세요. 자,
요거는 다 읽지는 못하고 그 명말 자본주의 내나는 부분만 읽고 넘어갈게요. 591페이지, 593페이지까지요. 명말 자본주의 맹화론 중국 사회에 있어서 16세기 후기에서 17세기 중기 명말 청천은 여러 면에서 사회 변화가 현저하게 이루어진 시대이다. 이는 비단 명예에서 청해로의 왕조 교체라고 하는 정치적 변천만이 아니고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혁이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상품 경제 발달에 따르는 농촌 사회의 변화, 이에 따른 지주 전원제의 개편, 이갑제 질서의 해체와 부역제도의 개혁, 그리고 전국적인 민중운동 그것이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변화와 함께 사상의 다양함 및 경제 실용학의 발달 등도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총체적 사회 변화를 염두에 두고 역사학계에서는 자본주의의 맹화가 이 시대에 나타났다고 주장하여 역사 연구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신민지 사관에 의한 중국 사회 정체성론을 극복하고 중국의 역사 속에서도 세계사의 보편적 법칙성이 존재함을 밝히려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는 아편전쟁 이전의 중국 사회에 있어서도 주체적이고 자생적인 자본주의의 싹이 내재한다는 인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명말 청초의 시기를 통해서 청에 이르는 장기가 10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중엽의 역사 발전 과정 중에서 하나의 중요한 단락이 마련되는 시기를 인식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그 자본주의 맹화론으로 나타난 것이다. 자본주의 맹화의 대표적인 지표는 명중기 이후의 생산력의 증거, 응경제의 부급, 그리고 상품 경제의 발달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구체적 예로서는 소주의 비단 징으로, 송강의 명포, 절강성 성문진의 착유업, 경덕진의 민영 도자기업, 불산진의 야철업과 피주의 광산, 야철업 등을 들고 있다. 이 중에서도 소주의 경우는 이미 기호가 자본을 투자하고 기공은 노동력을 제공하여 매니팩처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중국의 여러 지역과 다양한 산업에서 상인자본의 전대 생산, 매니팩처의 존재 가능성이 지적되었고 또 생산관계 변동 속에서 시민계층의 출현과 사회의식의 변화 등도 지적되고 있다. 일본 학교도 그대로 가나요? 아, 예, 여기까지만 해. 자, 그러면 이제 명만의 민중운동을 이제 볼게요. 자, 명만의 민중운동은 이제 이런 사회경제적 변화에 의해서 이제 민중들이 의식이 변화하는 것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대표적인 민중 그 운동은 각지에다가 농민발달도 대표적인 거고, 직용의 변, 그 다음 노변, 이런 것들이 일어났죠. 그럼 먼저 살펴볼 것이 이제 직용의 변을 이제 볼게요. 직용의 변. 직용의 변은 예전에 03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또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좀 나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봐야 되는데, 이때 그 직용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기호에 의해서, 그 고용된 기공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그 만렵제 때 3대 원적, 그 다음에 군번의 준축, 비용 마련 때문에 이제 상세를 부과하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한 가지가 무대비에 뭐냐면 통합 때문에 반발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직용의 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상품 생산의 발달과 확대에 위한 자유임금노동자를 성장했던 종류의 수공업자들이 주도를 했고, 기공들이, 그 다음에 조직적인 체계적인 요건, 그 다음에 계급 의식의 성장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개독의 변인데, 개독은 이제 어떤 거냐면, 그 사극에서 보면 이제 왕이 오면, 뭘 해요? 왕의 명령을 받은 칙사가 오면, 명령을 이렇게 내리죠. 읽잖아. 그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엎드리고 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야.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 중국의 황제가, 그 다음 위충원이죠. 위충의 명령으로, 그 당시 독립파 인원을 잡으려고 북경에 타졌다 파견했어. 위관들을. 그래갖고 위관들이 이제 얘네를 이제 잡아가지고 그 시장에서 이제 황제 명령을 이제 내리기 위해서 읽는 거야, 이제 조서들.
그러니까 그 조선을 잇고 그 신사계층은 당연히 반발하겠지만 일반 민중도 같이 합세되었고 그 반발한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 유명한 계도개변이죠. 그러니까 이 계도개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신사층들 단순히 그 신사층들이 참여 정권 다툼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신사층 입장에서 일반 민중들이 공범을 하면서 같이 분노를 공유하면서 누구 층에 했었다는 거야? 신사층에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부패하고 분란했던 정치에 대한 일반 민중들의 어떤 그 반간 운동이 이제 되게 심했다. 그래서 지금은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분이 이제 석을 하셨잖아요. 그 석을 하시면 그분의 죽음의 세계에 그냥 민중들이 공감하고 일어났잖아.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의미는 뭐예요? 이 서구가 단순히 정치 권력의 다툼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민중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한 정치인과 누가 민중들이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도개변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강남 신사층하고 그냥 민중들이 이해관계가 일치돼서 누구한테 개긴 거다? 중앙 권력이 개긴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명대 항조를 보죠. 요것도 별표 하나 정도 쳐도 돼요. 예전에 객관식이 줄 때 한번 잠깐 언급되어 있는데, 자, 그 명대 항조의 특징은 뭐냐면 일시적인 풍요가 아니라 계속적 조직적이고 행위였다. 그러니까 예전의 항조 같은 경우에는 홍련 때만 항조가 있고 숙련 때는 항조가 일어나지 않았죠. 예. 그래서 있는데 이걸 뭐라고 이제 하냐면 완조 항조라고 해요. 완조 항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항조가 이제 송대부터 이제 시작했어요. 이런 항조가. 근데 송대에서 드문드문 매만 보였다가 언제? 명청 시대 때 확실히 보이죠. 명제 때. 자, 이런 그 완조 항조가 일어났던 것은 뭐냐? 그 이유가 한 세네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전호도의 경제적 성장. 전호도에. 그래서 이들이 상품장로 대비나 가내보호를 통해서 경제를 부유축적했다는 거. 그래서 상대적으로 토지에 대한 의존도가 뭐죠? 약했다는 거죠. 경제생활에서. 자, 두 번째로는 이들이 그 전호가 토지 위에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 그 지주가 완전히 잘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전호다고에서 모든 땅을 다 100% 빌려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땅도 있죠, 일부. 거기에다가 예전에는 이제 경호하고 종자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빌렸어요? 지주한테 빌렸잖아. 근데 그것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개길 수 있는 이제 바탕이 되는 거지. 지주들한테 땅을 몸비쳐, 땅을 빌리지 못해도 잘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조직적인 항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 지주들은 그 기생지주였어. 기생지주는 뭘까요? 거기에 항신의 그 시골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제지지주가 아니라 저쪽 도시에 있는 지주야. 그러니까 서로 얼굴 볼 일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맞짱도 쉽게 뜰 수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전 양주제인데 일전 양주제는 뭐냐면 경작권하고 소유권이 어떻게 돼요? 분리되죠. 그리고 경작권이 매매, 저당, 양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은 송나라 때 보이고 언제 완성됐죠? 명나라 때 일반화됐다. 근데 물론 일전 양주제는 이제 그 약간 한계가 있어. 영정권이 아니에요. 영정권. 영정권은 뭐야? 토지 영구히 경작할 수 있는 권한인데 내 자식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나 손자 때까지 계속 영구히 세습한 거. 그러니까 토지 경작을 세습할 수 있는 권한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이들의 항조의 요구에 들어가요. 거기 보면 토지 영구 경작권 있죠? 그 영정권이라고 하죠? 요때 전자 있죠? 전자는 가전자가 아니라 경작할 전자예요. 예. 자, 그 영정권은 언제 확립됐죠? 이거는 청나라 때. 18세기 이후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그 뭐하고 비슷하면 도지권 있잖아요, 도지권. 근데 엄밀히 도지권도 그거는 우리나라 자체보다는 중국에서 가지고 왔다면 돼요. 가지고 배워왔던 거.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럼 명대항조 대표적인 이제 난이 뭐냐? 두문친의 난. 이 두문친의 난은 좀 외워두세요. 자주 나와. 예.
그래서 이렇게 두문치라는 건 왜 두문치냐? 일단 등시 집안에 태어날 때 등이고, 문자는 돌림자겠죠? 네. 치는 뭐냐면, 등시 집안의 7번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등시는 거예요. 그 당시 애들 많이 낳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명대 최초의 소작의 폭동이었다. 그리고 그때 소작의 폭동은 농민 폭동적 성격보다는 지주 전원 간의 관계에서 이제 일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평양의 나는 입산 금지 지역에 들어갔다가 이제 반발 금지 지역에 못 들어가게 해서 반발하는 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유치의 난, 유치도 마찬가지. 유시 집안인데 6번째 아들과 7번째 아들이 일어났다는 거야.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이름을 그렇게 지었나봐요. 지기중에 좀 기차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대표적인 난들이 일어났다. 예. 드문치의 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책에 자주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난들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요때 이제 민중의 전반적인 의미가 뭐냐? 일단은 명말정책 사회론들에 근거되는 거죠. 예.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당시 서민계층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대기부터 송원, 명대 이 문화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식인들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죠? 서민들이죠. 서민문화가 발달됐잖아. 그건 뭘 의미하는 거? 서민들이 그만큼 경제력 향상됐고 의식주가 향상됐다는 걸 보이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노변인데, 이 노변은 이제 뭐냐? 노변은 노예들이 발달해요. 노비들이. 네. 그래갖고 노비들이 이제 그 신사나 대지휴가에 사역한 노비들이 그 다음에 주인집을 습격해서 노예 문서를 빼앗고 그 다음 노복신분을 해방하는 운동인데, 이 노비라고 해서 이제 서양의 노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들도 나름의 가정도 있고 재산도 소유할 수 있고, 우리나라 노비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세습이 금지되어 있는 게 아니죠. 금지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 때만 노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노비들도 어떤 노비들은 그 건세를 드먹고 뭐예요? 재산도 축적하고 권력도 가진 노비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비는 노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신분 생활통제로서 그 노면을 잊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명청시대 인구 이동을 볼게요. 자, 이 명청시대 인구 이동을 이제 보는데, 그 명대 후기에 인구 이동이 많았어. 네, 그래갖고 이갑제 해체라든지 구역제도의 모순이나 지휘층의 어떤 토지 편중 이런 것들에서 이제 인구 이동이 많은데, 이 그 명대 때 명청시대 인구 이동은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송나라때 인구 이동 좀 단순하지 않아요. 송나라 인구 이동은 남이다를 갖고 양식을 하류죠. 근데 여기는 되게 복잡해.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유형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주로 이제 그 선진 농업구역, 경제지역, 그러니까 가민한 지역에서 협평이라는 지역이죠. 협평은 뭐죠? 인구에 비해서 토지가 적은 지역이야. 그래서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그래서 인구에 비해서 토지가 많은 지역. 주 변경이겠죠. 이런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거나. 그 다음 농촌. 그래서 금산구역. 금산구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그 정치 토지 약한 지역이 있어요. 그 어떤 지역이냐? 되게 지금도 그렇지만 경계선에 있는 거. 성과 성 간의 경계선에 있는 지역인데, 되게 성과 성 간의 경계선에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일단 행정력이 좀 약해. 가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덮치기 때문에. 거기에다 그 지역도 되게 지금도 그렇지만 행정구역을 경계 나눌 때 뭘로 나누죠? 지역으로 산이나 계곡이나 그런 걸 나누잖아. 그러니까 지형이 되게 안 좋아. 천박해. 그러다 보니까 사람 살기 힘들고 거기에 군시 들어가서 생각도 안 걷죠. 근데 그런 데는 집중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몰려도 거기에 이제 들어가니까 뭐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주민하고 어떻게 돼요? 갈등이 일어났죠. 그래서 되게 명청시대 때 이제 농민 발달이 일어난 지역이 그래서 사회적 모순이 극대화된 지역들, 이런 것도 변동이 아주 심했던 지역, 이런 성과 성 간의 경계 지역에서 주로 발달이 일어났어요. 이게 특징인데, 자, 하여튼 이런 지역이 있고, 또 농촌의 도시 수공업지역, 이런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그 명중기 때 이제 인구 양상을 보면 그래서 종래 북에서 남으로 이동과 그 성격이 다르죠. 인구 집중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청서 남부, 사천 동북부, 하남 지역, 호강 서남부는 사성 전개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그 명나라 때는 호강 지역, 청나라 때는 어느 지역? 사천 지역. 이렇게 이제 인구가 이동하죠.
그 다음에 유입인구는 성분 보면 몰락한 농민들이 대부분이고 상이나 기능인 몰락 직전 이가오. 그 다음에 이들은 이제 주로 뭐라고 하냐면 객민이라고 해. 객민. 그래서 객코한 거죠. 여러분들 중국에 객가라고 들어보세요. 객가? 이 객가는 원래 원주민이 아니라 지가 다른 지역으로 들어온 거야. 근데 이제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그 부산에 있다가 서울 올라오면 석회 살죠? 그래서 제가 아시는 여선생님은 부산분인데 영덕분인데 말투가 경상도 말투인지 경기도 말투인지 표준어인지 왔다 갔다 하고 알았어요 이렇게. 네. 자 근데 그 중국에서는 그게 안 돼. 중국에서는 말이 완전히 달라. 우리처럼 이렇게 스케일이 작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오면 같은 사람끼리 모여 살아. 같은 예전에 그 원주민들 있죠. 근데 그 원주민들이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는 게 같이 살아. 그러니까 객가가 모여 살다 보니까 원주민들과 뭘까요? 교류가 없고 문화적 교류가 없고 하니까 그들 나름의 언어, 문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유지가 되는 거야. 유지가. 그래서 독자적인 객가어도 만들어지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하고 사이가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또 뭐냐? 대립 투쟁이 일어나고 이걸 싸움이 일어나.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개투라고 해요. 개투.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자. 그러니까 객민들이 들어오니까 원주민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지역들이 되게 일어난다? 농민 반란들이 이제 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되게 웃긴 게 또 객민들이 들어오면 객고 그 토착인들이 몰려요 또. 그러면 다른 지역에 또 살아. 그러면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몰아내고. 그래서 근로운동이 박힌 돈을 몰아낸다고. 인구가 어떻게 해? 계획부가 이걸 뭐라고 하면 인구의 대립형상이라고 이제 보이는 그런 형상들이 명청시대 때 계속 보였다. 그래서 이제 인구 이동의 영향을 보면 객민이 이주 지역에 생활하는 가지고 다양한 계층이 내부적으로 진행돼요. 특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쯔강 지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되죠. 중류 지역이. 그래서 종래 고창지였던 강남이 사업, 직무수업 중심으로 발전되면서 이제 호감 지역으로 그 자리가 이제 이동되죠. 그래서 소호가 풍년이 되면 청하가 풍족한다는 말이 호감이 풍년이 되면 청하가 풍족한다. 그래서 호감 지역이 명나라 때 새로운 고창지도 발달 부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이동하면 인구의 이동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두 기술도 문화도 같이 동반되는 거야. 그러면서 농업 생산이 항상 일어난다. 그래서 선진 농업 기법들이 어디로 후진 지역으로 전파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수지 시설이나 단계, 농업 기술, 이기작이 확산되고 그 다음에 상품 작물 재배 이런 것도 같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첨가학과 같은 경우에는 더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주하죠. 그래서 양쯔는 유역에서 벗어나갔고 물론 사천은 양쯔가 상류지역이지만 운남, 강서 특히 이제 19세기 때는 공공지대가 풀리면서 어디까지 만주, 대만 그래서 이런 인구 이동이 일어났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인구 이동은 이제 뭐냐면 인구가 막 늘어나는 데 비해서 종전 그 개척한 땅들이 더 이상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빠져나가는 거야. 변경지역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주세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 한번 명말 그 민주운동과 그 다음에 명청 시대 때의 인구이동 관련된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명말 민주운동 그 601페이지 볼까요? 동영상이고. 자, 거기 보면 명말 민주운동의 성격이 보이죠? 예, 그래서 쭉 넘어가서 어디를 이제 보냐면요. 그 602페이지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저항운동에서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저항운동은 농촌에서는 하층 영세 농민의 반환 운동으로서 상조가 나타나고 도시에서는 소공업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민의 저항운동으로 민변이 전개되었는데 이는 특히 항주운동은 등무칠의 난에서 비롯되었다. 이 난은 전호가 주도권을 가지고 뚜렷한 요구와 목표와의 끝까지 농민운동으로 전개한 항주운동이다. 16세기 중엽에서 청초까지에 걸쳐 전개되고 있는 항주운동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즉 종래의 항주운동은 주로 수학의 풍용에 의하여 좌우되었으나 연말에는 이와 같은 자연발생적 또는 우발적 항조가 아니고
계속적이면서 또한 조직적 항조가 진행된다. 이는 이 시기에 상품 생산의 발전과 함께 스스로 상품 생산자로 변신한 농민이 사회의식을 강화해가면서 지주에 대항한 전후의 집단 운동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명말에 이러한 성격의 항조가 가능하였던 것은 전후가 토지 이외의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을 소유하여 지주로부터 완전히 자립되어 있었고, 한편 지주는 토지를 전후에게 대여하였을 뿐 생산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기생 지주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전후는 지주의 토지 소유권과는 관계없이 금전으로 취득과 연구가 가능한 경작권을 소유하게 되면서 지주 전후의 생산관계는 토지의 대차와 정액 소장료의 수수에 한정될 뿐 인격적인 예속이나 의존관계는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지주 전후 관계가 명말 청초부터 점차 정착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나타난 항조운동은 전주의 감액 혹은 증액반대, 재해에 따른 전주의 감 등 정액 소재를 유해의 기술적인 조세 수탈이나 지주적인 영역의 폐지, 전주를 개량하는 도량 형기의 통일, 토지 연구 경작권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후의 항조운동은 이를 통하여 명말 청초의 사회변동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홍대 이후 발달하기 시작한 서민계층의 역할이 문화적인 면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구 이동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593페이지. 볼까요? 그 인구 이동 부분 있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어디까지 있냐면 594페이지의 그 마지막 단락부터 해서 이런 인구 이동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595페이지 첫 번째 단락까지 한번 볼까요? 이러한 인구이동으로 양자강 유역의 농지가 급속히 개선되면서 중국의 경제적 중심지가 다시 분산되어 갔다. 즉 송대에서 명초까지는 양자강 하류의 강소 남부, 절강 지방이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각광을 받았다. 그런데 명의 후기에 이르러 강남은 점차 경제적 중심지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강남 지방으로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상업과 직물 수공업의 중심지로 계속 발전하면서 송대 이래로 소호의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족이라던 곡창지대로서의 지위를 호광지방으로 내어주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명의 중기 이후에는 호광의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족하다라는 유행어가 생기게 되었으니 이는 바로 호광이 소호에 대신하여 곡창지대로 부각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편 갱민의 유동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인구가 유출된 지역이 인구 감소에 의하여 나타난 문제점은 인구 유입 지역에서도 존재하고 있었다. 즉 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된 호광 지방에는 신사나 형세호에 의한 토지 변경, 과중한 부역 등의 사회적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지역에 외부로부터 다수의 갱민이 유입되어 토착인과 생존 경쟁하게 되면서 사회적 모순을 더 한층 심화시키게 되었다. 토착인은 과중한 부역과 고리대 착취로 몰락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갱민은 무쇠의 호전이나 신개간지를 확보하기도 하고 혹은 자기의 기능을 살려 성장해 가기도 하여 양자의 경쟁에서 토착인이 몰락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또 격심한 갱민의 유입으로 사회질서가 파괴되면서 영후기 이후 끊임없는 반란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명대 문화를 볼게요. 명대 문화. 자, 명대 문화가 관련돼서 이제 예전에 나왔던 게 뭐냐면 양명왕이에요, 양명왕. 그래서 양명왕이 한 2번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과거제도 있죠? 과거제도.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명말 청초해가지고 경계 수용사상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나왔어요. 그 명대 문화의 이제 성격을 보면요. 전반적으로 민족적 복고주의 성격이 강하다. 왜 민족적 복고주의 성격이 강하냐? 예전에 말했어요. 그것은 이제 원나라 지배를 100년 동안 받다 보니까, 예전에 방송시대 때 문화로 이렇게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원나라의 어떤 문화적 요소를, 말소시키자. 그래서 민족적 복고주의적 성격이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독창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독창성이 없어. 예전에 그냥 그게 뺏긴 거야. 볼 거 없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 그 반론이 있어요. 왜냐면 초창기 때 문화만 모방적이고 창의력이 부족한데
16세기 이후로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서민들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들이 등장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는 반력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명나라 때는 우리가 이제 명나라는 아까 양명하고 떠오르잖아요. 뭐 교과서는 양명 되게 강조하는데 주의하고 양명 그 다음에 주요한 게 아니에요. 뭐였죠? 성리학이죠. 이 명나라 때도 성리학적인 어떤 가치관이 조선시대에 비한 만큼 강력했어요. 그래서 이제 명나라 때 황제의 밑에 궁녀들은 황제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같이 죽어. 정정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모셔야 되니까. 또 정정을 잃은 여자들은 이제 몰멸 맞고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명나라 때만큼 진짜 성리학적 가치가 상당히 강하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제 성종 때, 영락제 때 오경대전이나 사서대전, 뭐 성리대전 이런 것들을 했고 성리학을 뭐가 했죠? 간학화했죠. 성리학을. 자, 그 다음에 문학적인 보면 명정시대 때 유명한 장르가 뭐죠? 소설이야, 소설. 그래서 이제 서민의 어떤 사회적 의식이나 강단지의 경계 발전이 되더니 통속소설들이 이제 유행을 했고, 그때 대표적인 게 중국의 4대 소설책이 있죠? 수호지. 수호지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송방의 난을 소재로 했죠, 북송시대 때. 그래서 108명이 양상박에 모여서 다양한 얘기를 이제 푸는 것이 수호지인데, 이 수호지는 신혜학이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 나간중이 썼다는 설도 있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삼국지연이 나간중 유명하죠. 그래서 삼국지를 바탕으로 해서 썼던 책이 삼국지연이고, 여기에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무슨 정통론이죠? 축하정통론. 네. 그래서 이제 송나라 원나라 때 어떤 이민족의 어떤 침략과 지배 이런 과정에서 나왔던 것도요. 금병대는 이게 금서예요. 네. 금서인데 되게 야한 얘기거든요. 야동인데 수호전의 한 페이지 무송의 얘기를 떼서 만든 거야. 무송의와 형수인 방금녀와 관련된 내용들 적어놓은 건데 이게 금서인데도 불구하고 너도 나도 읽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있고, 그다음 서역은 여러분랑 삼장법사 4대 소설 있죠. 이런 것들이 대중에 널리 입혔다. 그다음 시곡은 정기와 작곡은 영국이고, 그 다음에 관련된 비파기, 형성기, 그 다음에 목남종 항목인데, 어떤 분이 수호지, 삼국지연이 뭐 이런 것도 원나라에 있지 않냐? 마찬가지예요. 원명 때 거의 유행했고, 여기 섰던 사람들이 대부분 어느 시대가 겹쳤죠? 원나라 말기에서 명나라 초기 때 이렇게 사용이기 때문에 이제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미술은 뭐 이렇게 대충 넘어가고요. 건축예술에 보일 게 뭐냐면 작은 성. 작은 성은 명나라 때 만들어지고 청나라까지 됐었죠. 그다음 명신상년. 그 중에 제일 큰 은이 뭐라고 했죠? 정릉, 신중에 뭐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대운항, 개축된 만리장성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나라 때 과거 제도는 학교제도와 긴밀하게 관련돼 있죠. 그래갖고 이제 단계가 향시, 해시, 전시 이렇게 있고, 출제 범위도 사서 5경이고 반드시 8고문. 그래서 송나라 때는 시문을 강조했는데 요때는 경학을 강조해요. 경학을. 그리고 이제 8고문이라 해갖고, 이 8고문은 뭐냐? 이거는 이제 누구 때부터 출발이 홍무제부터. 홍무제는 이제 하도 글자에 미쳐가지고 좀 글자 잘못 쓰면 뭐예요? 문자 욕하고 막 사람 죽고 하니까, 그 당시 이제 관료들이 와서 과거 시험에 새로운 양식을 좀 만들어달라. 그럼 그대로 쓰겠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8공문이에요. 근데 이 8공문은 되게 형식이 까다롭고, 그리고 그것을 형식에 맞춰서 사서오경을 다에다 내어가지고 13경을 내어갖고 써놔야 돼. 그러니까 이때부터 명정시대 지식인들은 이제는 과거에 합격하려면 뭐야? 그걸 달려내야 되는데 그게 되게 힘들어. 그래서 합격이 보통 50세에 합격하거든요. 50세에 합격하면 열심히 일하면서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자기 또 50년 동안 공부하고 있으니까 뭔가 공부를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치가 되게 밀려내. 네. 그래서 이제 뜻이 있는 학자들은 과거는 안 봐. 그래서 따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명정시대 때는 학자와 관료가 꼭 일치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제하에 묻혀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그러면
요때 이제 과거제도 학교제도 연결되어 있는데 일단은 오늘날 같이 검정고시는 안 돼요. 절대. 꼭 학교에 가야 돼. 그리고 부와 주와 현학교, 그 현학교 출신자로서 이들 동생이라고 하는데 동생들이 지방학교 가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야지 뭘 받을 수 있다? 세원의 자격증을 보고 이 세원 자격증을 얻어야지만 어디를 붙일 수 있어요? 향시에 응시할 수 있어. 그리고 향시에 합격한 사람들 뭐라고 한다? 거인이라고 하죠. 이 거인들은 이제 좀 세원보다 좀 높고 하급관리로 진출할 수도 있어요. 거인은. 그 다음에 거인이 중간에 올라와서 해시를 보면 뭐가 되죠? 진사가 돼요. 그리고 이제 황제 밑에서 이제 전시를 보죠. 이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학고제도 연결되어 있고 학위제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 물론 이제 향시시 전시사에서 딱 세 번 보는 거 아니에요. 중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향시 안에서도 또 세 번으로 또 나가. 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과거제도가.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이 8부분을 지식인들이 달달 내용으로써 이제 사상과 학문의 발달이 저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와 과거가 유착됐고, 학교 교육이 어떻게 된다? 과거 준비소로 이제 전략이 되고, 그 다음에 신사층이 대량 양성화되면서 신사가 정치,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됐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청나라도 그 제도를 그대로 이어갔어. 왜냐면 청나라도 집권하면서 누구를 자신의 정치적 파트너로 끌어들였죠? 신사층. 신사층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과거제도 학교제도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제도 학교제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동영상에 609페이지 읽어볼까요? 자, 609페이지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609페이지 어디 있냐면, 과거제도가 예전에 나왔어요. 과거제도만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607페이지. 607페이지에 보면, 명예 과거시험 있죠? 과거시험부터 해갖고, 뒤에 이제 608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까지, 8번번 내용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명예 과거 시험은 제도상으로는 송대와 비슷하나 그 내용을 보면 대단히 다른 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지방이 향시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부주현의 향교 출신자로서 생원의 자격을 가지고 학교의 성적이 우수해야 한다. 이것은 명대 과거와 학교 교육이 밀접하게 관련을 갖게 되는 요인이 되면서 교육과 과거가 유착하는 결과가 되었다. 유학에 들어가기 이전에 유학 응시자를 동생이라 하며 동생은 재학관이 주관하는 입학시험에 합격해야 생원이 된다. 뿐만 아니라 송대 1회 한 것과 달리 향시 합격자인 거인이나 회시의 합격자인 진사 그리고 향시의 응시 자격자 생원은 모두 한 번 합격하면 평생 동안 그 자격을 지니게 된다. 이는 명대의 신사 계층의 대량으로 양산하면서 이들 신사가 정치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명대 과거시험에는 반드시 8번으로 나감을 작성하여야 했다. 당대 이후 과거시험의 주된 과목은 진사과이고 진사과 시험은 주로 시부로 시험하였다. 그러나 송대 와한석은 한때 시부를 폐지하고 경의만으로 진사시험을 보게 하였다. 명대의 복고주의적 문화 영향은 과거시험에도 나타나 유교경전만으로 시험을 치루었는데 이는 명대만의 특색이라 하였다. 여기는 복고에 대해서는 당송시대 때 신원 중심의 과거제도가 아니라 뭐의 중심이라고 했죠? 마한서의 과거제도 중심이에요. 예? 그러므로 명대 과거시험 출제 범위는 4사와 5경이 국한되었고 그 답안은 반드시 8부분으로 작성하여야만 했다. 8부분은 태교의 홍무 18년에 시작되어 선마 23년의 퇴시에 이르러 완비된 유교경전에 대한 시험답안 작성 형식이다. 8부분은 서체 형식이 까다롭고 엄격하여 자유로운 사상과 감정의 표현을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수험생은 창의적 노력보다는 8부분의 형식을 익히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답안지 작성에는 글자식까지 엄격히 제한하기 때문에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성현의 말씀이나 주제의 명문만을 인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자가 유리하였다. 그리하여 과거 역시는 오로지 8부분의 형식에만 치우쳐 학교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사상과 학문의 발달을 저해야 한다. 8부분은 진시황제의 분석행위에 비교할 정도로 명대의 문화에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그러므로 명일대를 통하여 명명을 제외하는 훌륭한 문예계나 대상감과 방출되지 못한 바로 팔고문에 의한 창의력의 제한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네, 대표적인 시험은 있죠. 인고시험. 인고시험이 다 8공문이잖아. 정해진 틀에다가 달달 외워가지고 기본에 외워가지고 딱 적어놓는 거. 네. 이런 거를 통해서는 학문 발전이나 뭐 교육의 발전이 일어날 수도 없죠. 네. 자, 그럼 좀 쉬었다가 하죠. 네.